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 8,000명이 넘는 남성이 단 3일 만에 학살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14살 소년도 있었고 노쇠한 노인도 있었으며 젊은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식 앞에서 끌려갔다가 숲속에서 구덩이 앞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총을 쏜 건 외부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웃, 함께 살던 동네 사람들이었죠. 이 장면은 오늘날에도 유럽 최악의 집단 학살 중 하나로 기록돼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이곳은 학교 등록금이 없었으며 병원에서는 돈 한 푼 없이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천국 같던 나라가 어떻게 붕괴되고 결국 서로 총을 겨누는 지옥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기록인데요. 전쟁이 아닌 학살, 군인이 아닌 민간인, 그렇게 아름다웠고 모든 게 공짜였다는 유고슬라비아는 도대체 왜 해체되었을까요? 1970년대 유고슬라비아를 기억하는 이들은 대체로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장면부터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주의라는 믿음. 유고슬라비아의 기업은 지금처럼 사정이 명령하고 직원들이 따르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처럼 국가가 모든 공장을 직접 통제해서 너는 월급 100만원 이렇게 정하는 방식도 아니었고요. 대신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공장이나 회사의 운영 방향, 예산, 급여 같은 걸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회의에서 함께 결정했죠. 쉽게 말해 사장이 없는 회사, 국가도 간섭 안 하는 회사, 직원들이 우리끼리 잘 벌어보자며 직접 회사를 꾸리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수익을 사장이나 투자자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 유고슬라비아의 실업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0원, 식비와 기숙사까지 국가에서 보조, 건강보험도 필요 없었습니다. 출산도 암수술도 재활치료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동유럽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서유럽으로 자유여행이 가능한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유토피아를 가능하게 했던 한 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는 한 인물.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서로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역사관까지 다른 6개의 나라가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곳은 나라들의 집합체처럼 6개의 공화국이 하나의 연방 안에 묶여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 중심엔 단 한 사람, 티토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가 스탈린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1948년 스탈린은 유고슬라비아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 했지만 티토는 단호하게 노를 외쳤습니다. 결국 유고는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난 첫 번째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대신 유고는 혼자 살아남아야 했죠. 서방과 손을 잡고 시장경제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관광산업도 키우면서 동유럽에서 유일한 제3의 길을 걷는 나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복잡한 나라를 티토가 하나로 묶어냈다는 사실입니다. 크로아티아는 가톨릭과 라틴 문화, 세르비아는 동방 정교와 슬라브 민족주의, 보스니아는 이슬람 문화가 뒤섞여 있었죠. 이건 서로가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진 민족들이라는 뜻입니다. 유고슬라비아는 겉으론 평화로웠지만 속으론 항상 민족 간 갈등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토는 이걸 권력의 분배로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경제부 장관은 크로아티아 출신, 국방부 장관은 세르비아 출신, 외무부 장관은 보스니아 출신. 중요한 건 한쪽으로 절대 쏠리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티토가 직접 조절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티토식 균형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1980년 5월 4일 베오그라드 국영 라디오 방송은 평소보다 30초 늦게 정각 15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 한 문장. 요시프 브로즈 티토 향년 87세로 사망. 그 순간 유고슬라비아 전역은 고요해졌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걸 그들 모두 직감했죠. 그의 죽음은 한 나라의 중력 중심이 사라진 사건이었으며 곧 유고슬라비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체제는 7명이 돌아가며 대통령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6개 공화국 플러스 1개 자치지역이 해마다 대통령을 번갈아 하는 방식이었죠. 겉으론 민주적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진짜 결정을 못 내리는 체제였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각 민족은 점점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유고 안에서 이들이 원하는 건 다음과 같았습니다. 세르비아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해먹었잖아. 그러니까 중심은 당연히 우리지. 즉 유고슬라비아는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입장. 나머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린 따로 살겠다라는 입장이었죠. 결국 티토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고슬라비아는 더 이상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상으론 연방이었지만 속으론 이미 서로를 의심하고 갈라서기 시작했죠. 티토라는 단 한 사람이 수많은 갈등을 억눌렀고 그가 떠난 순간 모든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막은 아이러니하게도 한 축구 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1990년 5월 13일 자그레브의 막시미르 스타디움,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와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지베즈다 두 축구팀이 맞붙었습니다. 표면상으론 단지 리그 경기였지만 관중석엔 이미 폭풍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서로 다른 언어로 욕을 내뱉고 서로 다른 국기를 흔들고 심지어 서로 다른 국가를 부르며 맞섰습니다. 이미 이 경기는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에게 선언하는 전쟁의 예고편이었죠.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 양쪽 팬들은 펜스를 넘어 그라운드로 난입했고 돌과 유리병, 의자가 날아다녔습니다. 경찰은 세르비아 쪽 팬만을 진압했고 이에 분노한 크로아티아 팬들과 선수들까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엔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간판 스타 즈보니미르 보반. 그는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한 경찰이 크로아티아 팬을 폭행하자 거침없이 달려들어 경찰에게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 하루 만에 전 유고슬라비아에 퍼졌고 보반은 순식간에 크로아티아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이 경기는 취소됐지만 그날 벌어진 폭력과 분노, 편가르기, 국가적 상징의 충돌은 이젠 누가 봐도 우린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라는 감정이 공공연히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이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더욱 빠른 속도로 분리 독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때부터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각 민족의 방송은 서로를 비방했고 학교 교과서조차 서로 다른 역사관을 가르쳤죠. 어제까지 친구였던 아이들은 서로 다른 전쟁의 기억을 배우며 자랐고 결혼식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티토가 없던 이유 이 파국을 제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축구장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난 1991년 6월 25일 크로아티아와 이웃한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지만 유고슬라비아 연방정부는 이걸 반란으로 간주했으며 바로 군대를 보내 독립을 막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크로아티아 안에도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은 세르비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크로아티아 인구 중 일부는 세르비아인이었고 유고 연방군은 이걸 세르비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더는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르비아인은 일어서야 합니다. 그 말은 국민이 우리 민족이 먼저다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민족은 우리가 박해할 거다라는 공포를 느끼게 했고 그 불안을 핑계 삼아 군을 움직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르비아는 중심 국가가 되고 싶어 했고 반대로 나머지는 우린 따로 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때 세르비아는 거기 사는 세르비아인을 지켜야 한다라며 군사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는 보호라는 말을 앞세워 그 지역에 무장 민병들을 보냈지만 실은 세르비아의 땅을 넓히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즉 앞으로 일어난 일들은 누군가가 판을 짠 전쟁이었습니다. 그 판을 짠 사람, 직접 총을 쏘진 않았지만 전쟁이 벌어지게 만든 정치적, 심리적 무대를 설계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보스니아 전쟁을 포함해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에 가장 큰 불씨를 지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웃은 적이 되었고 친구는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첫 불씨는 크로아티아의 작은 국경 도시 부코바르에서 타올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무려 87일 동안 포위되고 폭격당했죠. 전기, 물, 통신이 모두 끊기고 병원은 지하에서 수술을 해야 했고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격이 이어질수록 감정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한쪽 마을에선 세르비아계 아버지가 끌려가고 다른 마을에선 크로아티아계 어머니가 폭행당했습니다. 양쪽 언론은 모두 우리가 피해자라고 말했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사회 붕괴였습니다. 결국 도시의 85%가 파괴됐고 부코바르는 지도에서 사라졌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죠. 이 한 도시가 겪은 참상이 곧 크로아티아 전체가 겪게 될 전쟁의 예고편이었죠.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은 4년 동안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생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전쟁은 보스니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인류 최악의 집단 학살이 벌어집니다. 1995년 7월 보스니아의 도시 스레브레니차. 당시 유엔이 안전지대라고 지정했던 이곳은 수천 명의 보스니아 무슬림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대피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뛰어온 어머니들, 남편과 함께 줄을 서던 가족들, 양동이에 물을 담아 지하실로 숨긴 식량을 나르던 노인들 모두가 믿었습니다. 유엔이 여길 지켜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끝내 배신당합니다. 7월 11일 세르비아계 민병대 스릅스카곤이 스레브레니차에 진입합니다. 그들은 유엔 평화유지군을 가볍게 밀어냈고 총 한 발 쏘지 않은 채 도시 중심부까지 도달하죠.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역사상 최악의 유럽 내 민간인 학살로 기록됩니다. 남자들은 따로 줄 세워졌습니다. 15세 이상은 모두 군과 연계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분리됐고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보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이에게 그들은 잠깐 다른 캠프로 옮긴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총살 장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트럭은 외곽 산지로 향했고 버려진 창고, 곡물 저장소, 숲속 구덩이 등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공간에서 그들은 한 줄로 세워졌고 곧바로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시신은 그대로 구덩이로 굴러 떨어졌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이들은 나중에 불도저로 함께 묻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말합니다. 피해자 중엔 14살도 있었고 누워있는 아버지 옆에서 아이도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놀라운 건 유엔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지에 파견됐던 유엔군은 단지 감시자 역할만 수행할 권한이 있었고 애초에 무력 사용 권한이 없었습니다. 즉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유엔이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속에 있었고 국제사회는 그것을 방치한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스레브레니차에서 총 8,372명의 민간인이 단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신원을 확인할 수조차 없었고 나중에야 대규모 집단 묘지가 발견되어
DNA 감식으로 가족들이 매장지를 찾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훗날 국제사회가 유엔의 최대 실패, 그리고 서방의 외면이 부른 비극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밀로세비치가 만든 민족주의 열풍은 이웃을 적으로 친구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학살이 벌어지면 며칠 뒤엔 다른 민족이 그 복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복수했을 뿐. 모든 폭력은 그렇게 정당화됐죠. 전쟁은 끝났지만 보스니아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세 개의 민족이 나뉘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잘리기는커녕 더 오래 집권했습니다. 국제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1999년 코소보에서 또다시 학살을 벌이게 되었고, 이번엔 미국과 나토가 참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가 무참히 폭격당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들끓었고 그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2001년 그는 체포돼 국제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크로아티아 학살, 보스니아 인종청소, 코소보 학살과 난민 사태 등 혐의는 끝도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죄를 부인했고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면서 재판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유죄 판결도 받지 못하고 형량도 없이 말이죠. 그는 죽었지만 보스니아는 지금도 세 민족이 나눠 살아가며 정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유고슬라비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버렸고, 그로써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각자의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흔히 민족 간의 갈등으로 기억되지만 사실 그 전쟁의 뒤편은 미국,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외교 전략과 영향력 확장을 위해 이 땅의 분열을 가속화했고, 유고의 붕괴는 결국 민족 전쟁이 아니라 강대국 외교가 만들어낸 국제 정치의 대리전이었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는 가장 먼저 독립했고 가장 조용히 나왔습니다. 당시 독일이 가장 먼저 이들의 독립을 인정하며 사실상 우군이 되어졌고, 지금은 EU, 나토 가입국으로 안정된 서유럽형 국가가 되었습니다. 거리엔 독일어와 영어 간판이 넘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발칸이 아니라 중부 유럽이라 부릅니다. 크로아티아는 조금 다릅니다. 전쟁의 상처를 오래 끌어안았지만 독일과 유럽의 지지를 기반으로 재건의 속도를 냈고 지금은 지중해 관광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두브로브니크엔 이제 폭탄 대신 셔터 소리가 울리고 2018년 월드컵 준우승은 이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보스니아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하나의 나라 안에 세 민족이 나뉘어 살고 있고 대통령도 민족별로 돌아가며 맡습니다. 사라예보조차 민족별 구역으로 나뉘어 학교도 방송도 경찰도 다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건 1995년 스레브레니차 학살 이후였습니다. 인도주의를 내세운 데이턴 협정 중재부터 나토 공습, 코소보 개입까지 유럽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외교 전략이 이 땅에서 본격화된 시기였죠. 세르비아는 전쟁의 책임을 가장 많이 짊어진 나라입니다. 국제 제재와 경제난, 청년들의 이탈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와 가까운 외교 노선을 유지합니다.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공습 당시 러시아는 줄곧 세르비아의 편이었고 이후 푸틴의 나토 불신과 외교적 경계심도 이때부터 뿌리내렸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가 유고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희생자다. 그리고 코소보, 2008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세르비아는 지금도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지지합니다. 반면 미국과 EU는 코소보를 공식 국가로 인정했죠. 이 작은 땅은 여전히 독립국가인가 아닌가를 놓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외교의 체스판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고는 7개의 나라로 쪼개졌고 그중 몇몇은 유럽의 중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지역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기억 속엔 이런 말이 남아있습니다. 그땐 병원비도 없었고 휴가는 누구에게나 있었고 다른 민족 친구들과 맥주로 마셨다. 나라들은 갈라졌지만 한때 낙원이었던 그 기억은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